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3분기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민간 소비와 그리고 수출이 회복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드리워지면서 소비자와 기업 심리에는 약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4분기 성장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밤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찾나 싶더니 다시 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4.9%대로 집계가 되면서 미국 시장도 빠졌는데 우리 시장이 더 크게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우리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과 오늘의 하락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주가 주도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 그 자체가 특징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 매매 이슈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호재를 좀처럼 찾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소비 심리가 약화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10월 기업 체감 경기가 8개월 만에 최악인 수준까지 악화됐습니다. 일부 제조업 주력 산업의 실적 회복 기대에도 소비 심리 약화로 수요가 감소된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0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전 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70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BSI는 7에서 8월 2달 연속 하락하다가 9월 반등했으나 10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돕니다. 업종별로도 체감하고 있는 경기가 다를 것 같은데 업종별로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고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업종별로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 BSI가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한 69로 집계됐습니다. 화학물질 제품 분야가 10포인트 뛰었고 1차 금속도 12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전자영상 통신장비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발표 등의 영향으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10월 비제조업 BSI는 전월 대비 6포인트 낮은 71을 기록했습니다. 비제조업 가운데선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늘면서 12포인트 급락했고 도소매업 역시 경기 둔화로 인한 내수 침체와 수요 감소 등으로 8포인트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정보통신업과 건설업 또한 각각 6포인트,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은 다음 달 경기에 대해선 이달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이달과 동일한 69로 전망했지만 비제조업 기업들은 다음 달 경기가 더 부진할 것이라며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직접 보고 입어봐야 한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판매액도 증가세를 보인다고요? 네, 올해 온라인 쇼핑으로 판매되는 옷이 20조 원이 넘어설 전망입니다. 오늘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의복 분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4%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 전체 의복 온라인 쇼핑은 19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연말까지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판매액은 사상 처음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복은 겨울옷 단가가 높아 겨울철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많이 늘어납니다. 화장품 역시 10조 원 넘게 거래되고 신발은 4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대폭 확산된 데다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입처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은 상품 도착 후 크기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순 변심의 경우도 반품이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거래가 확산이 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패션과 뷰티 기업들의 일하는 환경이나 또 마케팅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많은 변화가 생겨 있습니다. 일단 패션 뷰티 기업들은 MZ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자사 어플로 유인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특히 이용하기 편리한 어플 디자인을 위해 재단장을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프라인 매장도 그 수를 늘리기보다는 거점 중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팝업 스토어라고 불리고 있는데 MZ들은 주로 이곳에 방문해 인증샷을 남기거나 이곳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오픈런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다 보면 오프라인 매장이 줄고 매장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요즘에는 아예 온라인 전용 브랜드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중 판매업 종사자는 268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5년부터 8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계 짚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오늘 장 시작 전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영업 손실이 감소하는 등 경영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올해 3분기 매출 9조 662억 원, 영업 손실 1조 7,92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24.1% 늘었고 손실은 37.8% 감소한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고성능 메모리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영 실적은 지난 1분기를 저점으로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인공지능용 메모리인 HBM3, 고용량 DDR5와 함께 고성능 모바일 디램 등 주력 제품들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디램은 AI 등 고성능 서버용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2분기 대비 출하량이 약 20% 늘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도 약 10% 상승했습니다. 아직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적자로 돌아섰던 디램이 2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성공한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앞으로 HBM, DDR5 등 당사가 글로벌 수위를 점한 제품들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 것이라며 고성능 프리미엄 메모리 1등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적자 폭이 1조 원 감소했다고 하니까 좀 개선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업황 전체가 개선이 되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확정 실적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67조 원,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실적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처음 조 단위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의 적자 폭이 1, 2분기보다 줄어들면서 바닥을 찍었다는 긍정적인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나온 SK하이닉스의 실적 역시 시장의 전망치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크게 이변은 없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큰 폭의 실적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핵심 캐시 카우인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면서 신제품 효과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4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 규모가 1조 원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기업의 체감 경기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까지 알아봤습니다. 보도국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알파벳의 지수가 9% 넘게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 약세를 부추겼고요. 또 S&P 500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4,200선이 붕괴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러한 영향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양시장 합산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200개가 채 되지 않는 가운데 코스피는 2.45%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3.59%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전 업종이 파란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업종만이 간혹가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다시 풀린 영풍재지와 대양금속 오늘 하한가 직행했는데요. 영풍재지가 속한 종이 목재 업종 낙폭이 크게 보이고 있고요. 또 대양금속이 속한 철강금속 업종도 오늘 파란불 짙게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325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45% 빠지면서 2,305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은 1,375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3,186억 원 사들이면서 이로써 6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대거 팔아내고 있는데요. 4,841억 원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코프로가 속한 금융업종의 낙폭이 가장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751선에서 시작해 역시나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3.56% 떨어진 743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역시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포지션을 계속해서 바꾸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 장 초반 매도세 보이다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81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223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오늘 매수세 보이다 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현재 234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가 지배적인 가운데 그래도 6개 관련주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락세로 전환한 업종도 보이고 있는데요.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확산으로 소고기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대체제로 닭고기가 부상하면서 오늘 관련주가 빨간불 켜냈었습니다. 한우 평균 가격이 일주일 사이 14%가량 상승했고요. 또 정부는 11월 초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면 11월 중에는 럼피스킨병 발생 추세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니커 F&G 현재 4.7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푸드나무도 3.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림도 8% 강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 관련주입니다. 중국 정부가 흑연에 대해 수출 통제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흑연은 2차 전지의 핵심 원료로 손꼽히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90% 이상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핀 관련 기업들 반사 이익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하락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관련주 이 시각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 10%대로 낙폭이 가장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1,810원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다산 솔루에타가 7% 하락세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시장 상황을 먼저 짚어봐야겠습니다. 시장 어제에서 오늘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또 네카오의 하락세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도 지금 3% 후반대 하락률을 기록 중이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도 지금 살펴보면 2% 후반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서비스를 두고는 양사가 좀 온도차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서서 뭐 빅테크 기업들 미국에서는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양사 역시도 지금 다음 달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는 3일 그리고 카카오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실적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전일 그러니까 최근 이제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뭐 구글이나 이제 메타와 같은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3분기 실적들이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런 이제 미국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 경기 상황이 여전히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광고 수익이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과연 국내 기업도 이제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양사의 이제 3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을 걸로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 2조 4,600억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676억으로 11%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분기 매출이 2조 2,300억 정도로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07억으로 한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양사 간에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마 광고 매출 분야의 증가세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가 양사의 실적이 좀 차이가 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경기가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광고 매출이 뭐 미국 기업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최대 지금 이슈는 이제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AI를 어떻게 기존 서비스에 접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버 X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시장 반응은 좀 미적지근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시장에 별로 반영이 못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AI를 뭐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런 AI와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좀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최근에 주가를 좀 약세로 만든 주요 원인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두 기업 모두 양호한 실적은 기록하겠지만 광고 매출 부분에서 온도차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두 기업 모두 AI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먼저 네이버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 클로버 X를 출시했는데 앞서서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그런데 또 다음 달에 클로버 노트를 정식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3년 동안 베타 버전은 출시된 이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유료화 서비스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네이버는 주가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일단 뭐 주가가 일단 하방을 갖는다라는 거지 뭐 그렇다고 바로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이제 하이퍼 글로벌 X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베타 버전이 이제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사용을 해보면 뭐 구글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구글이나 뭐 MS 쪽보다는 한글화 버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확실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 글로벌적으로 찾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국내적인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구력은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AI 서비스라는 게 뭐 좋다라고 뭐 얘기는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분야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이제 AI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만큼 커질까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 미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MS나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AI 서비스를 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과의 경쟁에서 얼마만큼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대결보다 아마 틈새 시장적인 그런 이제 쪽으로 아마 좀 더 집중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러다 보면 뭐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구글이나 MS나 구글에서 뭐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와 있던 게 AI를 통해서 매출은 상당 부분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그만큼 증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당장에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뭐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장 파이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네이버가 뭐 사용하게 될 AI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출시가 된 이후에도 살펴봐야 될 부분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네이버입니다. 그런데 카카오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최근에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 GPT의 진행 상황도 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전에 그 임원진들이 밝히기로는 10월 말 이후 연말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월이니까 네. 아직 2달이 남기는 했지만 네. 아직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크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또 주가마저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네. 호재를 찾기 힘드니까 원래는 국민주였다가 이제는 배신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봐야 할까요? 일단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모든 걸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 GPT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모든 거가 이제 우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돼서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아마 향후에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일단 뭐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행위로 인해서 지금 뭐 투자 총괄 대표가 지금 구속되는 수준에서 지금 돼 있는데 과연 이제 김범수 창업자도 관련 혐의로 인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기업 이미지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뭐 금감원장은 여기에 덧붙여서 뭐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 제재 여부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법인이 이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 일단 뭐 개인이 받는 그 제재 범위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계열사 중에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요건을 보면 은행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만약 관련된 법인이 이런 이제 법적인 이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주주 요건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중에서 10%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뭐 여러 가지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뱅킹을 통한 시대 확장이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향후에 만약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사업부의 부진도 좀 계속 조금은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고 사업의 매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네.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지금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열사 가운데서 지금 뭐 엔터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이 특히 이제 카카오 엔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커져 있는 거고요. 특히 SM을 인수하면서 과도한 이제 차익 관련된 부분도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좀 관망한 자세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의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러니까 파급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기보유하고 계셨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투자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모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소식을 아마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만큼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게임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도 사실 좀 부진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종목 네오위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피노키오를 잔혹극 형태로 좀 각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북미 영화 업계로부터 좀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IP 확장을 기대해보고 이 부분이 기업 체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네오위즈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피해 거짓이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이제 찍고 조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이제 기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피해 거짓이 뭐 출시 한 달 만에 이제 글로벌 이제 100만 장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이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일본 같은 해외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한 90%를 지금 넘게 차지할 만큼 해외에서 좀 반응이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국내 대부분의 게임이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이제 PC 게임이었다라는 거에 비해서 이 게임은 이제 콘솔까지, 그러니까 보통 콘솔이다라고 하게 되면 PS5나 아니면 닌텐도 같은 이제 그런 게임 기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미나 이제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콘솔 게임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콘솔 게임의 유저들이 사용을 많이 한다 하면서 최근에 이제 판매량도 같이 좋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평가를 보면 5점, 0점 만점에 지금 4.8점을 기록할 만큼 상당히 높은 이제 그런 이제 평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게 이제 소울 라이크 게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소울 라이크 게임은 이제 다크 세계관, 그러니까 피노키오는 이제 잔혹극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다크 세계관에다가 어떤 이제 몬스터가 거기에 이제 몬스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몬스터를 이제 제압하는 그런 이제 과정의 이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게임을 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게임을 격파해 갈 때마다 이제 유저 입장,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짜릿짜릿한 감이 좀 있다라고 하면서 네. 좀 몰입감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콘솔 유저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일정 부분은 아마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콘솔 게임에서 이제 좀 흥행을 겪다 보니까 영화 업체들도 조금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이제 메이저 영화사에서 지금 게임 IP에 대해서 게임 IP를 활용한 이제 영화화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최근에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 이렇게 이제 게임이 이제 영화를 이제 바뀐 게 레이전트 이블이나 뭐 아니면 언차이드, 뭐 던전 앤 드래곤 같은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런 게임이 영화를 하면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을까. 게임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이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피해 거짓이 반영이 되는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일단은 조금 이제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아직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오위즈 긍정적인 소식이 있긴 하지만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이 엇갈린 성적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안에서 승부수는 저희가 어떻게 띄우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은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적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좀 잘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인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증시 어닝 시즌에 대해서 방향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그 매크로 환경 자체는 약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좋게 변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쁜 뉴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들이 약간 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매크로 환경 전체적으로는 사실 전쟁의 어떤 확산 위협, 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까지는 아닌 것 같다. 가령 뭐 하마스 쪽에서 인질을 갖다가 풀어주고 있는 것들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카타르랑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랑 협상을 통해서 인질 이제 풀어주는 협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지상군 그 파병 자체를 갖다가 진입 자체를 갖다가 연기하는 것들도 일단 발표가 됐는데, 네. 또 오늘 스팟을 쓰던 뉴스는 또 그게 아니에요. 어제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를 갖다가 기습 공격했다, 지상군을 동원해서. 뭐 이런 뉴스들 일단 들려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로는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중국이 이제 재정 적자 규모를 갖다가 GDP 대비 3%에서 3.8%로 늘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을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좀 비교적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미국 경제 정책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호조죠. 뭐 3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에 거의 육박할 것, 연율로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제조업, PMI 지수가 사실은 전부 다 50을 넘어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전부 다 진입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하원 의장이 그 축출된 지가 한 3주 정도 됐잖아요. 네. 드디어 어제 다시 뽑혔습니다. 뭐 트럼프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극우 성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제 하원 의장도 이제 일단 뽑혔으니까 사실 예산안 어떤 처리 가능성, 물론 이제 양당 간의 어떤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하원 의장이 새로 뽑혔으니까 어쨌든 그 예산안의 어떤 절충, 타협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그 매크로 환경의 좀 변화들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계절적 변화를 놓고 본다면은 11월, 10월 한 20일이 지나서 11월, 12월이 갈수록 뭐 산타레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적 좀 좋은 시즌이 좀 도래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의 401k라고 퇴직연금 자체가 사실은 11월 달에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계절적으로도 좀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특히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굉장히 양호해요. 네. 발표상으로는 특히 뭐 MS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은 이제 뭐 나중에 하겠지만은 네. 오늘 밤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메타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매출, 뭐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하고 전부 다 낮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사실 이제 그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같이 높은 금리를 갖다가 더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할 거다. 특히 GDP 같은 경우들이 너무 3분기에 호조를 보이다 보면은 또 한 번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들.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 자체가 이제 폭등을 하고 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또 유가 자체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쟁 확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어떤 증시 환경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3분기의 어닝 시즌이 비교적 좋은 양태로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시장에서 그 소화하기에는 아직도 그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높은 금리를 더 한번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는 어떤 불안감, 그다음에 전쟁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그러니까 비관적인 전망과 낙관적인 전망이 사실은 혼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네. 비관적인 것과 낙관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좀 비관적인데 더 많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편 또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는데 간밤에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좀 네네네. 호실적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이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보이게 된다면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그 MS의 그 실적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죠. 시장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큼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그다음에 순이익, 이익, 뭐 영업이익 다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크게 그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클라우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적으로 놓고 한 24% 성장을 네. 했는데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인공지능이 가미된 클라우드 서비스겠죠. 이게 29% 성장을 했어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죠. 보통 개발자들이 보통 이용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어떤 시장에서 네. MS가 우위에 설 거라는 어떤 기대 때문에 사실은 어제 같은 어떤 급락장에서도 한 3% 정도 올랐죠. 반면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좋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 세간의 어떤 혹평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한 20 몇 % 성장을 했는데 이걸 갖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은 MS 클라우드 부분이 사실은 알파벳보다 한 3배 정도 크잖아요. 근데 알파벳 클라우드가 성장하는 율 이상 성장을 했단 네. 말입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부분에서 이 워낙 강세.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그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훨씬 많이 늘었다는 어떤 기대들. 그래서 시장에서의 판단은 알파벳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다 36 클라우드 서비스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1위가 주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가장 많이 올랐고 나머지 부분들 가령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2, 3위로 처질 우려들이 이제 앞으로 강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냉대를 받았다. 뭐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그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상당 부분은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편에서는 경기 호전에 대한 어떤 시그널로 읽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기가 이게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는 어떤 두려움. 네. 왜 그러냐면 그 두려움의 이제 근저에는 사실은 연준이 이런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거라는 어떤 두려움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3분기의 어떤 호실적이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네. 3분기의 실적이 혹시 피크가 아닐까라는 어떤 두려움들이 시장을 갖다가 또 매크로 어떤 상황 자체가 어떤 지정학적 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니까 그게 강하게 작용하는 바람에 시장을 끌어내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빅테크 기업 두 종목의 주가가 좀 차이를 보였던 부분은 바로 클라우드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타났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고점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또 시장은 흔들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적자폭을 많이 줄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디램 역시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실적을 발표했던 뭐 마이크론과 네. 삼성전자 역시도 반도체 바닥론이 맞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네. 오늘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반도체 바닥론에 힘을 실었을까요? 예, 그걸 갖다가 방증한다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손실 자체가 전분기 대비 한 16% 정도 줄였고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보통 1, 2분기에 한 6천억대 영업이익을 했는데 3분기에는 한 2조 4천억 정도 했으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보게 되면 영업 적자가 한 3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디램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천억 정도 적자.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한 2조 7천억 적자인데 뭐 시장에서는 일단 디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제 그 두 차례에 걸친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뭐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24%가 증가를 했고 영업 손실 자체는 한 38% 정도가 감소를 했고 또 말했죠. 디램 부분 같은 경우는 흑자를 봤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의 적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HBM의 어떤 고성장의 가능성. 그다음에 올해 이제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되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 폭은
점점 강해질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트렌드 포스 역시 4분기에는 사실 디램 가격이 한 3%에서 한 8% 정도 올라갈 거다.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0에서 한 5% 정도 전망을 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4분기에는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의 어떤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은 너무 이르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뭐 내년 1분기 정도가 지나야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꼭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손익분기점은 일단 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바른 평가라고 봅니다. 네, 메모리 네네. 반도체 부분에서 본다면 손익분기점을 통과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 다른 반도체 뭐 기업들의 실적도 종합을 해봤을 때 네네. 지금 반도체 업계가 그래도 앞으로 나아질 것 같아요. 뭐 당장 4분기 혹은 내년부터는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럼 네네. 이 부분을 HBM이 좀 끌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일단 그 마켓 시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결코 높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먼저 생산하고 후주문을 받는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고보다는 항상 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서. 근데 HBM 같은 경우는 먼저 수준을 받고 후에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구조니까 또 선수금까지 받는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그 현금 흐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향후 HBM의 어떤 성장성 같은 경우를 유심히 봐야겠죠. 일부에서는 향후 5년간 연 한 80%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런 어떤 전망 자체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올해 이제 4분기를 지나고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은 지금 그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한 3분기 정도부터는 훨씬 지금보다는 나은 네. 어떤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전망. 뭐 이런 전망이 합당하겠죠. 예, 예. 앞으로는 더욱더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합당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테슬라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주의 경우에도 좀 실적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수요 둔화를 좀 우려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봐야 할까요, 저희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전기차가 성장률 자체가 글로벌 그 EV 시장 자체는 9월 달까지 놓고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성장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작년에 비하면 좀 떨어진 거죠. 작년에는 한 거의 70%가량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전기차의 어떤 그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느냐. 네. 이게 영원히 고착화 될 거다라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고금리에 차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네. 고금리에 차를 갖다가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갑을 열지 전세가 못할 것 같아요. 지갑을 네. 열지 못하죠. 자동차 할부 금융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금리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 2분기 아니면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코로나 때 굉장히 그 차 주문들이 밀렸잖아요. 네. 가령 뭐 1년을 대기해야 된다, 2년을 대기해야 한다, 그 정도로 이 재고를 쌓아놓을 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실은 이제 너무 고금리다 보니까 네. 자동차를 사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뭐 지갑들도 많이 얇아진 게 사실인 거고요. 따라서 이 전기차의 생산성, 그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 건 분명하죠. 왜 그러면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거듭 말하지만은 차를 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건 뭐 테슬라나 또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공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뭐 GM 같은 경우도 지금 제2공장 같은 경우에를 뭐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4년도부터 원래 가동을 시작을 25년까지 늦췄다. 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지만은 그 GM의 그 포지션을 갖다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네. 30년까지 100만 대 생산 목표는 유지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의 어떤 둔화, 그러니까 전기차의 어떤 성장률 둔화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일은 사실은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길게 가야 내년 한 2분기 정도 이후부터는 사실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전기차의 어떤 성장률 둔화 자체가 네.
뭐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한 2분기나 뭐 이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다시 성장률을 갖다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그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동차 판매 대수가 가령 뭐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대수가 급격히 어느 날 갑자기 확 줄어들면 모르겠지만 사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 판매량은 다시 옛날에 어떤 판매량 자체를 갖다가 회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소한 내연차, 과거의 내연차 기준만큼은 그 전까지는 생산을 해서 소화를 시킬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꾸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뭐 일정하다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기차의 어떤 성장성 어떤 둔화에 대한 우려 자체가 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과장돼 있고 과도하다 이렇게도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고금리 상황 속에서 사실 지갑을 열기 힘드니까 수요는 당연히 둔화가 된 것이고 전기차의 성장성 자체는 사실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한다고 전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을 저희가 살펴본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아예 그냥 매매 자체를 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네.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 네. 좀 내가 관심 가졌던 종목은 지금 좀 담아봐도 좋다라는 시각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실적 시즌 속에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야 할까요? 제가 믿는 건 그거예요. 계절적으로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거고 전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한 확산 양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가령 뭐 그 이스라엘을 축으로 한 어떤 서방과 이슬람 세력 간의 어떤 진영 간의 대결 뭐 이런 형식으로 진화하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국제전 양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국채 금리가 지금 그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도 네. 사실은 지금 거의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한계까지 일단 도달한 상황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일단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금 여력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주식 갈아타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순간이다. 가령 뭐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덜한 부분의 어떤 주식들을 치우고 네. 사실 손절하는 건 굉장히 아쉽잖아요. 근데 손절을 하면서 성장성이 높은 주식, 지금 싸게 내려간 주식들을 갖다가 사는 어떤 포지션을 갖다가 다시 재배치하는 어떤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지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관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죠. 이렇게 급락세가 연출이 되는데. 근데 관망하다가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순간을 갖다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온 주식들에 대한 어떤 분할 매수를 갖다가 서서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저점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네이버와 관련한 이슈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AI의 호재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도 드리워져 있는 만큼 비중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로 인해서 하락장이 촉발됐습니다. 특히 어제장이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었는데요. 현금 비중의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굉장히 난도가 높습니다.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말 랠리를 대비해서 분할 매수는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